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라라 영주의 송영주입니다. 라리가를 라이브로 알려주는 영주형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 19시에 여러분을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라리가 같은 경우에는 이적 시장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은 이적 시장에서 큰 일이 벌어졌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에 두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16강에 진출했고요. 오늘 새벽 16강에서 인터 마이애미 아니구나. 수요일 새벽에 유벤투스와 경기를 펼칩니다. 네, 오늘 새벽에 펼쳐진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 마이애미 경기였죠. 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했는데 파리에게 당한 0대4 패배가 너무 컸기 때문에 결국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월요일마다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오프닝부터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안녕하세요. 영경님 새벽부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젯밤에 서울과 포항 경기, 네, 서울이 대승을 거뒀죠. 기송용 선수가 서울에서 포항으로 이적하면서 기송용 더비라고, 그리고 경기장 내내 이제 김기종 감독에 대한 비판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피파 클럽 월드컵 16강 파리와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덴벨레와 리오넬 메시의 경기를 여러분과 함께 보긴 했는데요. 사실 인터 마이애미 경기 좀 아쉬웠어요. 인터 마이애미에 루이스 수아레스도 있지, 리오넬 메시도 있지, 부스케츠도 있지, 조르디 알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38살의 루이스 수아레스 볼터치가 안 돼. 보고 있자니 너무 가슴이 아파. 38살의 메시 여전히 건재합니다. 근데 메시가 움직임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36살의 부스케츠, 아이고 늙었구나 너도, 이런 느낌이 들었고, 36살의 조르디 알바 바르콜라나 두에게 뚫리는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인터 마이애미 감독이 마스체라노 감독인데요. 마스체라노 감독 무언가 보여주지도 못한 채 결국 이 경기는 골을 넣지 못하면서 0대4로 패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파리가 왜 강한지 다시 한번 느끼는 경기였고요. 인터 마이애미가 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추억님께서 리오넬 메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여전히 날카로움은 있죠.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많이 뛰는 유형은 아니었는데 인터 마이애미에서 더욱더 움직임이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4-4-2 포메이션으로 나왔는데 최전방에 루이스 수아레스, 리오넬 메시가 안 뛰니까 결국 4-4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왔지만은 실점을 많이 했다.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 MLS에서도 수비력이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리를 만나서 고생, 개고생, 상고생을 했다. 그래서 8강 진출에는 실패를 했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완님,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완님. 신피냐님 안녕하세요. 네, 하피냐님의 팬인 것 같습니다. 신피냐님. 루이스 피구, 야 지금 피구 어딜 들어와? 피구 네가 여기 올 자리라고 생각해? 안녕하세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엘다란님께서 라라 영주 간만에 보러 왔다리. 네, 다 보시고 가십시오. 엘다란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의 버스 GS는 가맹점주한테도 욕먹고 일반인한테도 욕먹고 정신 못 차리네. 네, 지금 GS 얘기가 나온 게 기성용 이적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소우님, 활동 반경이 매우 좋아진 느낌. 본인 바운더리 안에서는 클래스 있긴 해도, 이게 메시 얘기입니다. 네, 메시의 활동 반경이 많이 좁아진 느낌이 났다. 여전히 볼을 갖고 있을 때 클래스는 대단했다.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패스가 메시에게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메시가 묶였을 경우에는 패스가 다 끊기더라고요. 그리고 공격이 원활하지도 못했고, 여기다가 파리 생제르맹의 1차 압박을 효과적으로 뚫지도 못하다 보니까 자신의 진영에서 실수가 반복되면서 위기가 연결이 되고 실점이 연결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퍼스님인가? 안녕하세요. 한국의 퍼스님, 근데 기분 탓인지 파리 8강에서 탈락한 것 같아요. 조별리그 너무 잘하면 토너먼트에 조기 탈락한다는 정설이 있던데 아닌데? 아닌데? 파리 조별리그에서 1패 당했는데 내가 보기엔 파리 너무 잘하는데 네 파리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높이 올라갈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제니님 안녕하세요. 이게 뭐야? 기아 오랑님, 레알 방송 아닌가요? 레알 방송입니다. 레알 방송이긴 한데 제가 오프닝 때 메인 요리를 앞두고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메인 요리가 바르셀로나 얘기면 레알 얘기를 오프닝 때 하고 메인 요리가 레알이면은 오프닝 때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좀 합니다. 요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엘 다른지님 문지한 선수인가? 부상 심각하더라고요. 네, 캐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우님, 형님 인사드린 걸 깜빡했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우님. 루이스 피고 등장했다. 25년차 레알 팬으로서 당연히 레알의 현 전술에 대해 영주 형님의 고견을 듣고 싶어서 들어온 건데 유유. 네, 25년차 레알 팬이라고 하면은 2000년도에 루이스 피고가 바르셀로나에서 레알로 갔을 때부터 레알 팬인 거예요. 얘는 진짜 루이스 피구 팬인 거야. 루이스 피구님은. 태태님께서 송영주님 짜증나게 하지 마세요. 미안해요. 내가 뭘 짜증나게 했지? 네, 초홍님 레알 마드리드랑 파리랑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 순간 계산 불가입니다. 예측 불허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첫 경기 보고 두 번째 경기 보고 세 번째 경기를 봤는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첫 경기에서는 PK 주고 발베르데가 PK를 놓치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치는 장면도 있었고 두 번째 경기는 아센시오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하면서 10명이서 싸우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팀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짜이츠부르크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봉 잡고 나서 이 팀은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파리는 이미 완성 단계에 있는 팀이에요. 파리하고 인터 마이애미 경기 보면서 느꼈는데 파리 진짜 강하구나. 이 팀은 완성 단계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덴벨레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 경기예요. 그러면 공격 라인에 누가 나왔나 보면 결국은 흐비차, 두에, 바르콜라거든요. 이렇게도 강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봤던 그 멤버들이 모두 나왔고요. 이강인 선수는 교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많은 걸 보여주지는 못하긴 했지만 파리는 선수 명단이 이거는 장난 아닌데?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명단이고 전체적인 속도, 압박, 전환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는 지금 이 순간 폼이 가장 좋은 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피파 클럽 월드컵 파리하고 레알이 붙는다면 붙는 시점에 레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누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스터 강님, 형님 댐 경기 끝나고 메시한테 유니폼부터 축구화까지 다 받았어요. 네, 얘는 다 가져갔어. 좋겠다, 짜식아. 네, 와우 25년 차. 루이스 피고님께서 레알 마드리드 25년 차라고 놀라고 계십니다. 형님, 틀린 리브에서의 형님을 뵈니 예전의 형님은 어디 가셨나요? 건강해져서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아프기 전보다 30kg 빠졌습니다. 네, 정확히 30kg 빠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는 야 살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건강한 거예요. 네, 그때는 비만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좀 행복했죠. 술도 치킨도 고기도 근데 지금은 먹는 걸 조절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그 이스타TV에서 원투펀치로 넘어오는 그 과정에서 김밥 한 줄 먹었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운전하면서 네 물론 이제 신호가 걸렸을 때 먹었으니까요. 네 먹고 왔습니다. 음바페 vs 덴벨레 엄청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신피나님께서 지금 레알과 파리가 붙는다면 음바페와 덴벨레가 대결을 펼치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음바페가 유벤투스 전부터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해줘. 그러니까 음바페가 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음바페가 지금
파리하고 분위기가 계속 안 좋습니다. 네, 음바페가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마도 레알과 파리가 붙는다면은 음바페 더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루이스 엔리케 감독 더비 아니야? 루이스 엔리케가 레알에서 뛰었던 적도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소음님, 눈에 확실히 발전이 보여서 알론소 체제 후에 발전하는 모습이 눈에 쏙쏙 들어와서 기분이 좋다는 얘기 같고요. 게리님께서 레시포드 어떠신지 아닙니다. 넣어두세요. 레시포드 괜찮습니다. 레시포드 가슴에 묻어두세요. 레시포드 괜찮습니다. 네, 지금 어떡할겨? 메뉴 지금 분위기 어떡할겨? 레시포드 어때? 아니야. 레시포드 넣어도. 호일론 어때? 아니야. 호일론 넣어도. 안토니 이 가격 아니면 안 팔아. 안토니 반에 반값으로 줘. 막 이런 분위기니까 지금 메뉴 입장에서는 선수 정리가 쉬워 보이진 않은 상태입니다. 킹북님, 꾸레 형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킹북님. 총님 캠핑 가시나요? 갑니다. 이번 주 금요일 렛츠고 캠핑 갑니다. 인스타를 봤는데 바닷가에서 캠핑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바닷가로 한번 가볼까? 근데 바닷가 캠핑 가면 한 2박 3일은 좀 쉬어줘야 돼. 바다 보고 노을 지는 거 보고 회 먹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2박 3일은 와이프가 허락을 안 해줘. 그래서 2박 3일로 가려면 평식이랑 와이프랑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제가 못 버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1박 2일로 숲속으로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제 머릿속에 캠핑이 잡혀있다. 우리 와이프 이거 안 보겠지? 우리 와이프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치밀하게 쓱 하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로 가시는 목적이 불순하네요 형님. 야 선글라스 챙겨갈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바닷가로 간다고 해서 동해안으로 가지는 못하니까요. 서해안으로 갈 테니까요. 서해안은 갯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 선글라스 안에서 막 눈 이렇게 돌리고 막 망원경 챙겨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네, 한국의 퍼스님께서 가르나초랑 산초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넣어두세요. 제발 넣어두세요. 네, 테테님께서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빨리 해달라고. 야, 오프닝이 너무 길다. 오프닝 10분 동안 했다. 이제 그만해라. 네, 이런 얘기 있는데 진정한 오프닝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오프닝은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가 기니까요. 네,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JW팀 들어오셨군요. 네, 또용주TV에 못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또용주TV 라이브에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나도 모르게 JWT님을 차단시켰나 봐. 그래서 못 들어오죠 저분이. 의도를 갖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차단시킨 기억이 없는데. 몽산포 캠핑장 좋죠. 네, 태안 몽산포 캠핑장 좋습니다. 갔다 왔습니다. 네, 피구님이 레알 팬 된지 25년이고 몽산포 캠핑장 갔다 오고 딱 보아하니 사이즈가 내 또래다. 저분 30대 후반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이렇게 또 구독자 한 명을 취소시키는 거 아니겠지? 내 또래라고 해서 화낸 거 아니겠지?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에 피파클럽 월드컵 16강전 파리 생제르맹과 인터 마이애미 경기가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월등히 우위에 있는 경기력을 통해서 4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메시는 선발 출전했고요. 메시는 전반전에 보여준 게 거의 없었어요. 사실 인터 마이애미는 전반전에 슈팅이 0이었습니다. 당연히 XG 값도 0이었죠. 후반전에는 파리가 좀 느슨해졌습니다. 많은 골을 넣은 후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이 좀 펼쳐지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루이스 수아레스가 볼터치의 문제를 드러내면서 공격이 제대로 연결된 듯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물론 메시가 한두 차례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그리고 우스망 덴벨레가 이 경기에서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스망 덴벨레와 메시가 같이 뛰었죠. 두 선수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4시즌 동안 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메시가 인터 마이애미로 떠나고 덴벨레는 바르셀로나에서 파리로 오게 되는 거죠. 여하튼 두 선수의 관계는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돈독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나서 덴벨레가 메시의 유니폼과 메시의 축구화를 득템했습니다. 부럽다 이 자식아. 이 자식은 뭐 월드컵도 우승해, 트래블도 해, 발롱도르 앞두고 있어. 메시 유니폼도 실착 유니폼, 메시 축구화도 실착 축구화, 얻어갈 거 다 얻어가는구나. 좋겠다 덴벨레야. 그리고 덴벨레 욕심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 바르셀로나의 동료들 루이스 수아레스의 유니폼과 조르디 알바의 유니폼까지 얘는 몽땅 챙겨갔습니다. 네, 덴벨레 입장에서는 이 경기 남는 게 맞는 장사였어요. 그리고 메시 축구화까지 가져간 건 아는데 메시 유니폼 있잖아요. 바지도 가져갔네. 얘 바지까지 가져가네요. 바지를 벗겨간 거야? 그러니까 루이스 수아레스하고 조르디 알바는 상의는 가져갔는데 메시는 상의 하의 축구화 메시 빼고 메시가 입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갔네. 부럽다. 많이 부럽네요. 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경기 스틸 사진에서 비티니하고 메시가 충돌하는 장면이 있어서 메시에 대한 비판이 좀 있었어요. 좀 너무 거친 거 아니냐. 그런데 경기 끝나고 나서 비티니하고 메시가 포옹하는 장면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파리 생제르맹은 8강으로, 인터 마이애미는 마이애미로 그렇게 진출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의 관심은 니코 윌리엄스입니다. 바르셀로나 니코 윌리엄스하고 너무나 긴밀히 연결되는 건 알겠어. 그러면 영입은 언제 발표할 거야? 이게 이제 관심사죠. 바르셀로나는 7월 초에 니코 영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 니코의 영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틀레티코 클루브 입장에서는 니코의 이적이 기분 나쁜 거죠. 왜냐면은 실질적으로 리그 라이벌 클럽에 가고 그리고 바스크의 자존심이 아틀레티코 클루브인데 카탈루냐의 대표적인 팀이 바르셀로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이적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빌바오의 니코를 잔류시키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또는 라리가 협회를 만나서 바르셀로나의 셀러리캡 문제라든가 1대1 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영입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리고 여기다 니코 바르셀로나로 가지 말고 떠난다면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라. 바이에른 뮌헨도 바이아웃 금액 다 챙겨주니까 우리가 받는 돈은 차이가 없는데 너 연봉 바르셀로나 시절 바르셀로나 가는 거보다 300에서 한 400 정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런 모습이 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코의 관심은 바르셀로나 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코가 바르셀로나로 곧 이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니코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클루브에서 프리시즌을 보내는 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이적이 빠르게 확정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알려졌고요. 반면에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감정적으로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아틀레티코 클루브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에게 니코 데려가려면 바이아웃 금액 5천만 유로 플러스 알파 내고 가. 그러니까 6,200만 유로라고 해요. 6,200만 유로를 일시불로 지불하고 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의 라포르타 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 돈 지불할 능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니코의 영입은 시간 문제로 보이기는 합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수 영입만큼 선수를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라리가 셀러리캡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포르타 회장은 우리 1대1 룰로 돌아갈 거야, 돌아갔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테바스는 지금 이 순간 바르셀로나는 1대1 룰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리가 셀러리케 문제를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 이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일단 노아 다르비치가 슈투트가르트로 가면서 100만 유로의 소득을 얻었고요. 그리고 세르지 도밍게스가 디나모 자그레브로 가면서 120만 유로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파블로 토레가 마요르카로 가면서 500만 유로의 소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안스파티는 모나코로 임대 후 완전 이적, 그러니까 조항을 그렇게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항에 대해서는 이적이 확정된 다음에 봐야 되겠죠. 파블로 토레 같은 경우에도 500만 유로로 이적을 시키긴 했지만 선수에 대한 권리를 일부는 바르셀로나가 갖고 있어요. 바르셀로나는 파블로 토레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아직까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블로 토레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선수단 정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프닝은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코 빨리 데려와라. 좌니코 우야말 미쳤다. 지역감정 온. 테바스 좀 그만 보죠. 테바스 진짜 나도 싫어. 니코는 대개꾸라. 무조건 바르샤. 대개꾸라가 뭐야? 대개구라야? 니코는 대개꾸나. 대가리 깨져도 꿀에. 그거야? 머리 깨져도 꿀에라는 뜻이야? 난 되겠구나. 무조건 바르사 이런 줄 알았더니만,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난 오탄 줄 알았어요. 니코는 되겠구나. 무조건 바르셀로나,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 깨져도 꿀에라는 뜻이군요. 네, 제가 하나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영주 채널처럼 아이디 이상하게 안 나오네. 저희만 그래요. 네, 저만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이러다 또 겨울에 등록하는 거 아닌가? 네, 선수 등록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니코에 대해서 라포르타 회장이 선수 등록에 대해서 자신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 등록 될 거라고 봅니다. 대깨꾸레. 네, 저도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대깨꾸레. 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한마디만 더 덧붙일게요. 그리고 아라우하고 베르날은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라우는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고, 베르날도 심각한 무릎 부상에서 돌아온 다음에 회복 단계에 있으니까요. 두 선수는 다음 시즌 초반부터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아라우와 베르날은 이런 모습이 필요해. 이 선수들이 성장해서 또는 제 실력을 발휘해서 경쟁을 해줘야 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바르셀로나 얘기할 때 주안 가르시아 영입했습니다. 골키퍼 좋아요. 니코 영입할 것 같아요. 자니코, 우야말, 중앙에 하피냐 좋아요. 막 이런 얘기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에 페드리, 도용 좋아요. 이런 얘기하지만은 백업 자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베르날이라든가 아라우오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물론 일부 꿀에는, 일부 대깨꿀애들은 아라우 팔자, 차라리 텐센을 데리고 가자.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아라우오는 남고 텐센은 나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바르셀로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어차피 여러분, 제가 일주일마다 라라 영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 경기를 치르는 팀은 한 팀밖에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라라 영주 시간에 지난주에도 레알 마드리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 레알 마드리드 얘기할 때 첫 경기 알 히랄과의 경기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첫 술부터 배부르랴. 그 두 번째 경기 아센시오가 너무 일찌감치 퇴장을 당해서 그래서 이 경기로 모든 걸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경기보다 두 번째 경기가 더 좋아진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자이츠부르크하고 경기였고요. 이 경기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이 3백을 꺼내 들었는데 밸런스가, 조직력이, 압박이, 속도가 너무 좋았어요. 보고 있자면 이 팀이 발전하고 있구나 느껴집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시즌 시작할 때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와서 경기를 딱 치른다고 친다면, 피파 클럽이 없었다면, 그러면 물론 평가전이라든가 뭐 투어를 통해서 경기를 치르겠지만 결국 공식 경기는 다음 시즌 리그 초반 경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뭔가 시행착오라든가 문제점들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시작할 때 레알 마드리드는 사비 알론소 감독 밑에서 완성도가 더 높은 모습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는 이미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사비 알론소 감독 매력적이라고 느낀 게, 이 감독이 이 경기 치르고 나서 이 경기에서 얻은 걸 바탕으로 이 경기의 변화가 있어요. 말이 좀 이상한가? A라는 경기를 치를 때 A라는 경기에서 나온 문제점을 B라는 경기에서 보완하고 나온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경기에서 잘된 점을 B라는 경기에서 잘 이어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B라는 경기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면 또 C라는 경기에서 그거를 잘 고쳐간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은 한 경기 한 경기 발전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일단 피파 클럽 월드컵에 참여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요 선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부상이 많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난 시즌 부상 많았죠. 수비 라인 부상 너무 많았어요. 라울 아센시오의 등장이 너무나 고마울 정도로 수비 라인에 줄 부상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부상은 많습니다. 엔드릭 부상, 밀리탕 부상, 알라바 또 부상. 알라바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디 부상, 카르바할 부상, 그리고 카마빈가가 부상이니까 이 선수들은 피파 클럽 월드컵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맹장염이야 위장염이야, 음바페가 또 부상이었죠. 급성 맹장염인지 위장염인지 순간적으로 헷갈리네요. 여하튼 음바페도 부상이라서 조별리그 3경기에 음바페가 나오지 않고 곤살로 가르시아가 나왔는데, 이것도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플러스 요소가 됐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부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갖고 온 자료에서 일시 100, 1000, 7000, 6만 됐습니다. 네, 피파 클럽 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경기를 지켜본 관람객 수가 1667 아니다. 죄송합니다. 166만 7819명이고요. 그리고 피파 클럽 월드컵 조별 리그에서 한 경기당 평균 관중 수가 34,746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피파 클럽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 중에 가장 많이 관중을 동원한 경기, 빅5 안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 3경기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레알 마드리드 인기가 미국에서도 쩐다. 인기 많다. 그 얘기입니다.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찾아온 경기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8619명이 온 파리 생제르맹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 경기 너무 아쉬워. 렁글레 퇴장도 있지만 스코어가 너무 아쉬워. 이 경기에서 실점이 좀만 적었다면 16강에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하튼 이 경기에서 8만 명 이상 동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레알 마드리드와 파추카 경기, 그 경기가 7만 248명,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와 짤츠부르크 경기, 이 경기가 6만 4,811명, 그리고 4위가 바이에른 뮌헨과 보카 주니어스 경기 6만 3,587명, 그리고 5위가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와 알 히랄의 경기 6만 2,415명입니다. 그러니까 알 히랄 경기, 파추카 경기, 짤츠부르크 경기 평균적으로 7만 명 이상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균 관중 동원력이 3만 4천이니까 레알 마드리드 경기는 2배 이상이 와서 경기를 지켜본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레알 마드리드의 조별리그 첫 번째 경기 아리랄 경기, 두 번째 경기 파추카 경기, 요 두 경기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알 히랄과 붙었습니다. 이 경기 아쉬움이 컸어요. 솔직히 알 히랄은 이게 아시아 팀이야, 유럽 팀이야 이럴 정도로 유럽의 쟁쟁한 선수들이
팀을 구성하고 있었고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지봉을 잡았는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팀을 굉장히 잘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답지 않은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발베르데의 PK가 들어갔다면 이 경기는 잡았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으니까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면 라울 아센시오, 네, 거칠고 손을 쓰는데 PK를 내줄 필요가 없는 장면에서 PK를 내줬어요. 그래서 실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곤살로 가르시아의 골이 터졌을 때 역습에 의해서 호드리고의 패스를 곤살로 가르시아가 원터치로 마무리 짓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이 경기는 1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포메이션을 보면은 4-3-3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4-3-3 포메이션으로 나와서 이 경기에 대한 관심은 첫 번째, 새로 영입된 선수들 제 역할을 할 것인가? 딘 하이선, 아놀드 잘할까? 근데 아놀드가 이 경기에서 너무 부진했어. 아놀드가 이 경기에서 턴오버를 12개나 했습니다. 그 대신 딘 하이선은 물건이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수비의 중심 역할을 너무나 잘했죠.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가 PK를 내주는 실수를 범했고 발베르데가 PK를 놓치는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저는 4-3-3을 가동할 것인가? 플랜 A가 4-3-3인가? 근데 이 경기 볼 때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호드리고 양쪽 선수들을 넓게 펼쳐서 중앙 쪽에 있는 뭐 벨링엄이라든가 발베르데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는 이런 패턴의 공격일 때, 그러면은 넓게 펼친 다음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어떤가? 볼을 갖고 들어가는 건 위력적이에요.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니까. 근데 결국은 벌렸다 들어갈 때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 연계에서 문제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 경기를 100% 장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첫 경기니까 사비 알론소 감독의 전술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보기 전에 이 경기에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 역습 전개 상황을 생각해서 비니시우스는 앞쪽에 위로 올라가 있고 호드리고는 넓게 펼쳐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놀드는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와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곤살로 가르시아는 호드리고하고 맞춰서 올라가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들이 많이 뭉쳐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런 모습의 축구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오산인 거야. 이게 잘못된 판단인 거야. 제가 지금 얘기한 이게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그 감정이 아마 사비 알론소 감독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거 측면으로 넓게 펼쳐서 들어갈 때 연계에서 문제가 있구나. 물론 이 경기에서 전방부터 곤살로 가르시아,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압박의 강도가 올라간 건 맞아요. 그리고 후방에서 딘 하이선이 빌드업에 관여를 하면서 공격 전개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고자 노력한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아리라를 상대로 중원을 장악하지 못했고 아놀드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경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사비 알론소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 오판이다. 내가 사비 알론소 감독을 잘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파추카오 경기였거든요. 물론 아리랄보다는 파추카가 더 안 좋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경기는 전반 7분 만에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을 당한 경기입니다. 근데 10명이서 3대1로 승리했어요. 몬티엘의 파추카의 마지막 골, 그거 굴절된 중거리 슈팅이에요. 물론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쿠르투아입니다. 쿠르투아가 이 경기에서 10개의 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쿠르투아의 선방이 없었다면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긴 있었겠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전술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경기 아리랄과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중원 장악이 잘 안 됐고, 그러니까 중원에서 약간 엇박자고 측면에서 윙어들이 벌렸다 들어올 때 중원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 연동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는, 물론 이 경기를 기본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이 경기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라울 아센시오가 7분 만에 퇴장을 당한 다음에
사비 알론소 감독은 추아메니를 센터백으로 내리고 그리고 아르다 길러를 중앙 쪽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4-4-1 형태 또는 4-3-2 형태가 됩니다. 비니시우스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4-3-2 형태가 되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의 클래스를 알 수 있는 장면은 벨링엄의 첫 골에서 나와요. 물론 이 경기에서 선수들의 연계 플레이가 너무 좋기도 했습니다. 수적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의 연계 플레이가 빛나는 장면이 있었고 주드 벨링엄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제골을 넣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그리고 아르다 길러가 중앙에서 너무 잘해. 이게 중앙에서 딥라인 플레이메이커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 아니 패스를 너무 잘 찔러줘. 거기다 이 경기는 골도 넣었어. 솔직히 이 경기 골 넣는 장면에서 저는 곤살로 가르시아에게 더 놀라기도 했어요. 곤살로 가르시아의 거의 원터치 패스를 아르다 길러가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두 번째 골을 넣거든요. 저는 곤살로 가르시아가 지금 3경기 치는 동안 2골 1개 도움을 했습니다. 아리랄전 1골, 짤츠부르크전 1골, 그리고 파추카전 도움 하나. 근데 이 3장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파추카전 도움이에요. 물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곤살로 가르시아가 아리랄전 골은 역습 상황에서 역습 마무리를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보여줬고 짤츠부르크전에서의 골은 칩샷, 슈팅 테크닉이 매우 좋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 최전방에 골 넣을 수 있는 선수 충분히 있어요. 근데 동료를 얼마만큼 이용할 줄 아느냐. 그러면 자신의 득점력이 더 올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곤살로 가르시아는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걸 느낀 장면이 아르다 길러 골 장면이에요. 그리고 발베르데가 아리라이전 PK 실축한 다음에 반성 많이 하고 더 발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이 경기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3-1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나왔죠. 이 경기 포메이션 보면은 4-3-3에 가깝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오른쪽 윙포드를 두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르다 길러가 저 위치에서 뛰는가 보다. 아르다 길러를 주로 오른쪽 윙 자리에서 많이 뛰어버릇했으니까. 근데 이 경기에서 아르다 길러도 그렇고 발베르데도 그렇고 중앙 쪽에서 많이 뛰었고요. 그리고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공식 사이트에서는 4-3-3 형태를 이런 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죠. 호드리고는 이 경기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경기에 안 나오면서 호드리고 이적설이 급격하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경기에서 호드리고는 교체 출전했고요. 그러니까 호드리고가 첫 경기에서 도움을 기록했지만 그 도움 자체를 놓고 봤을 때 호드리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드리고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이야기가 자꾸 튀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결단을 내릴 시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호드리고가 나오면 이건 너무 좋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호드리고하고 면담했대잖아요. 그리고 호드리고 너 내 계획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잔류 분위기다, 잔류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훈련할 때 거의 1대1로 훈련시키는 모습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분위기가 제가 이제 짤츠부르크전 얘기할 거예요. 짤츠부르크전 3-5-2가 가동이 됐고 또는 맞습니다. 3-5-2라든가 3-4-3이 가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 3백이 때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거기는 전형적인 오른쪽 윙어가 없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잘츠부르크전이 경기력이 좋았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 나온 포메이션 같은 걸 플랜 A로 쓴다고 치면 전형적인 오른쪽 윙어는 필요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백업 자원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리베르 플라테에서 뛰었던 마스탄토는 오잖아요. 아르다 길러 있잖아요. 그럼 팀 상황으로 봤을 때 호드리고가 절실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시선이라고 봤을 때
호드리구 시선으로 한번 볼게요. 호드리구 지난 시즌 말부터 문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왼쪽에서 뛰고 싶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호드리구가 선발로 뛰기 위해서는 오른쪽에서 뭔가 경쟁력을 보여주고 오른쪽에서 훨씬 더 잘해야 돼요. 왼쪽은 비니시우스 자리예요. 그러니까 뭐 4, 3, 3을 쓰든 3, 4, 3을 쓰든 여기서 왼쪽은 비니시우스 자리니까 오른쪽에서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호드리구는 왼쪽에서 뛰고 싶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호드리구가 확실히 주전이라고 생각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호드리구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박탈감이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호드리구도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지금 상황이 그래 보인다.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 많이 틀려요. 저 송펠레예요. 잔류할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네, 호드리구가 남는다면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죠. 호드리구가 뭐 선발로 뛰어도 되고 교체로 뛰어도 되고 왼쪽에서 뛰어도 되고 전방에서 뛰어도 되고 오른쪽에서 뛰어도 되고 그러니까 호드리구가 나오면 좋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좀 애매하다.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하다. 이게 느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 실수네요. 네, 파축카전에서 선수들의 플레이할 때 위치입니다. 사실 아센시오가 일찌감치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추아메니가 밑에 위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4-1 또는 3-2 이런 형태다 보니까 수비 쪽의 위치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이거는 뭐 경기 내용으로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 아센시오의 퇴장이 크게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너무나 놀랐던 경기, 그 경기가 조별리그 3차전 짤츠부르크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비니시우스, 발베르데, 곤살로 가르시아의 연속골로 3-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전에 더 많은 골이 터질 수 있었어요. 후반전에는 곤살로 가르시아의 마무리가 또 있었고요.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지배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날카로움, 강력함을 느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밸런스가 너무 좋았다고 생각해요. 사비 알론소 감독이 3백을 들고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선발 라인업 보면은 지금 보시는 포메이션은 3-5-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드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3-4-3처럼 경기를 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비할 때는 양쪽 윙백이 내려와서 5-3-2 형태였고 전체적인 경기를 봤을 때는 3-5-2에 가까웠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주드 벨링엄이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거나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3-4-3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뭐 공격 쪽의 포메이션 얘기할 때는 주드 벨링엄 이 선수의 위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수비 시에는 양쪽 윙백들이 내려오는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퍼스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레알 팬들에겐 유럽의 해저 축구 왕인 안첼로티를 잊고 새로운 감독을 기대해 볼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어디처럼 해저 축구를 계속 보지 않아도 돼서요. 하하하. 네, 저는 안첼로티도 되게 위대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사비 알론소 같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 이전의 인간이다 얘기하면서 선수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선수들의 포메이션에서 포지션을 너무 국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만 선수들의 창의성이 나오고 그리고 선수들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 동선이 좀 겹치는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토니 크루스의 빈자리를 효과적으로 메우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는 세부적으로
조정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젊은 감독인 사비 알론소 감독이 와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있고 조금 더 발전하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 지금 온 것이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형님 결혼 선택도 틀렸나요? 야이씨, 여기서 내 결혼 얘기가 왜 나와? 나 행복해, 준서야. 형 행복하다? I'm happy? 여러분 꼭 결혼하세요. 준서 꼭 결혼해. 내가 지켜볼 거야, 준서야. 여기서 내 결혼 얘기가 왜 나와? 바르셀로나 오면 안 되나요? 호드리고가 만약의 경우에 이적한다고 치면 9천만 유로 이상이겠죠. 제가 보기엔 1억 유로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로 보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곤살로 가르시아, 라울 향기 있나요? 요거 잠시 후에 얘기할게요. 네. 자, 하이센 아놀드 들고 양쪽에서 제일 좋은 킥이나 나가버리니까 짜이츠가 정신 못 차리던데.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부패해줘. 축구 감독 쓸데없는 고집만. 그 고집 부릴 거면 성적이나 내던지. 아모림 경제기원 31차. 준서님은 메뉴팬 같습니다. 발베르데 드디어 2선으로 진출. 네. 백생맨께서 크크크크. 율두부님 갑자기 냈다 안상각을. 준서 사모님 보고 있으시죠? 나 진짜 결혼 잘했어. 야, 내 눈을 내 눈을 바라봐. 이게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의 눈빛이야? 나 결혼 진짜 잘했어요. 내가 갑자기 또 레알 마드리드 얘기하다가 사생활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내가 죽다 살았잖아. 우리 와이프가 살려준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매일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고요. 쓰레기 처리를 제가 하고 있고요. 가정일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원했습니다. 네, 집안일을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네, 벨링엄 클럽 월드컵 끝나고 어깨 수술한다고 합니다. 네, 자, 멍왈컹님께서 지금 링크 뜨는 카레라스는 알론소 레알에 왜 필요한 것 같나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좌우 윙백들은 3백일 때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프란도 그렇고 아놀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의 수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잖아요. 공격적인 재능을 최대한 끌어내는 거고. 그러니까 윙백이잖아. 윙이자 백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3백일 때는 프란하고 아놀드가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4백일 때 수비력을 갖췄느냐? 프란은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카레라스 같은 자원도 한 명 보유하고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왼쪽 풀백 연결되고 있고 중앙 미드필더 연결되고 있잖아요. 물론 백업 스트라이커 연결도 되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일단 이 보시는 바와 같이 3-5-2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고 봤을 때 딘 하이선이 진짜 물건이거든. 나이에 비해서 너무 노련해. 수비 라인을 조율할 줄 알아. 동료를 이용할 줄 알고. 그리고 프리미어 리그에서 뛰었는지 몰라도 피지컬 좋아요. 거의 양발 다 사용해요. 빌드업 돼요. 패스가 돼요. 가끔씩 볼을 끌고 올라가 위로. 그러니까 후방에서 경기를 어느 정도 조율할 줄 알아요. 패스를 지원할 줄 알아요. 딘 하이선 저는 이번 피파 클럽 월드컵 보면서 제일 놀라운 선수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선수고. 그러니까 딘 하이선이 너무 잘해요. 이 가운데 초아메니를 센터백으로 썼는데 초아메니를 지난 경기에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해서 센터백으로 내려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초아메니를 이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아메니가 센터백으로서 역할을 잘하면 사실 초아메니는 매력적인 카드가 되죠. 왜? 3백에서 초아메니가 위로 올라가면 당연히 4백으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아메니를 이 자리에 쓰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리디거는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진 않으니까 이 경기 이후에 약간 몸 상태가 더 조금 안 좋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이 경기는 아센시오가 못 나오는 경기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3백을 쓰든 4백을 쓰든 하이선하고 리디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다음 시즌에. 그리고
하이선이 리디거랑 뛰면 훨씬 더 그림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하이선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의 조율 능력과 이 정도의 영리함이 있다면 오히려 옆에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리디거가 붙어서 둘이 같이 중앙 수비를 하는 게 더 그림이 잡히겠구나. 그리고 라울 아센시오가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준 그 실수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라울 아센시오도 경기 끝나고 나서 내 실수를 안다, 내 약점을 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울 아센시오도 차라리 피파 클럽 월드컵에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자신이 발전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너무 거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2의 라모스 같은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라모스는 축구를 더 잘했어. 이건 인정합시다. 훨씬 더 잘했어. 라모스가 거칠었지만 그만큼 수비를 더 잘했어. 얘는. 그러니까 라울 아센시오도 영리해질 필요성이 있어요. 반칙을 범할 때 영리해져야 되고 반칙을 범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비를 더 세련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울 아센시오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느낌은 들어요. 물론 더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여하튼 그런데 수비 라인이 이렇게 갖춰졌을 때 제가 재미있게 본 부분은 역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주드 벨링엄 그리고 비니시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직접 얘기를 했는데 골문과 가까울 때 플레이가 더 괜찮다. 그러니까 골문과 더 가까이 플레이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경기 비니시우스가 왼쪽에 있었어요. 4-3-3에서 왼쪽 윙포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크게 벌려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벨링엄이 들어갈 때 호흡이 안 맞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윙어의 플레이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링엄이 볼을 갖고 들어갈 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최전방에 두니까 왼쪽으로 자유롭게 빠졌다 들어가면서 특히 수비 라인 깨고 들어갈 때 벨링엄의 전진 패스 그리고 비니시우스의 마무리 그런 장면이 나올 때 비니시우스는 나 돌아왔어. I'm back. 내가 비니시우스야.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발베르데에게 하는 힐 패스. 야, 이 힐 패스 봤니? 굿띠 같지? 굿띠 같은 힐 패스 나 할 수 있어. 하물며 스페인 언론에서도 굿띠 같은 힐 패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차라리 이런 식으로 이용할 때 비니시우스의 최대화를 극대치를 노릴 수가 있구나. 극대화를 노릴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벨링엄은 얜 축구를 잘해 진짜. 축구를 잘해. 그러니까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서 윙어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다가도 종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밑으로 내려와서 미드필더 같은 플레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벨링엄이 1차적인 압박 잘해주고 수비를 끌고 내려오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때 발베르데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베르데가 비니시우스의 힐 패스를 발베르데의 골로 연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라인에서는 아놀드, 주드 벨링엄, 발베르데, 왼쪽 라인에서는 프란 직선적으로 그리고 비니시우스 여기다가 패스를 찔러주고 연결할 줄 아는 아르다 퀼러 이런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이 경기는 밸런스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물론 유벤투스 경기 보고 또다시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피파 클럽 월드컵 3경기 중에서 이 경기가 제일 재밌었고 제일 레알 마드리드가 좋았던 경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선수들의 위치를 보면 지금 주드 벨링엄 위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 있긴 하지만 공격을 전개할 때는 오른쪽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놀드가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있고요. 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르다 길러가 약간 밑에서 플레이를 해요. 오히려 발베르데라든가 주드 벨링엄보다 한 칸 밑에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3백 중에서 리디거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는데 솔직히 공격을 전개할 때는 디나이선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더 많았죠.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출전할 때마다 비니시우스의 스피드를 이용하고자 비니시우스가 전방 쪽에서 많이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고요. 곤살로 가르시아도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방부터 압박에 대한 마인드, 중앙에서의 연동하는 플레이, 수비 쪽에서 디나이선이 제 역할을 하면서 안정감. 레알 마드리드는 돌아왔습니다. 자, 사비 알론소 감독 경기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네, 사비 알론소 감독이 제가 느끼기에 사비 알론소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그 얘기 같아요. 이 경기 전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우리 팀은 유동적인 팀이다. 그 얘기는 우리 팀은 플랜 A가 3-5-2는 아니야. 우리 팀은 오늘 경기가 우리의 플랜 A는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에 따라서 언제든지 4백으로 바꿀 수도 있고 3백으로 바꿀 수도 있고 1톱으로 바꿀 수도 있고 2톱으로도 바꿀 수 있어. 우리 팀은 그만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사비 알론소 감독의 인터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비 알론소 감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16강에서 유벤투스를 만난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나는 알 히랄과의 전반전보다 오늘의 전반전이 더 행복하다. 피치와 온도가 더 좋아졌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시작 단계다.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 더 발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팀이 어떻게 발전을 계속해서 이루어질까요? 지금 3경기만으로도 4경기 발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발전되고 있으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할 거야, 레알 마드리드가 트래블 할 거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네, 제가 느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는 아직 지난 시즌의 모습과 올 시즌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올 시즌 경기가 없어. 그 가운데 니코라든가 조한 가르시아라든가 이런 선수들 영입을 했다고 하니까, 그럼 지난 시즌보다 문제점을 개선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감독이 바뀌었어요. 안첼로티에서 사비 알론소 감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팀은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틀을 너무 빨리 만들고 있다. 잘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 팀이 초반부터 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 우승 경쟁은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니시우스도 이 경기 MVP로 선정이 됐죠. 1골 1개의 도움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경기에서 드디어 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니시우스 좀 아쉬웠어요. 이건 그냥 제 감정입니다. 2025년 들어서 비니시우스 좀 아쉬웠어. 비니시우스가 좀 더 폭발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 나는 솔직히 그래, 레알 마드리드 에이스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주드 벨링엄, 어떤 분은 음바페, 어떤 분은 비니시우스 얘기할 텐데, 나는 비니시우스가 잘해야지 레알 마드리드가 성적을 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음바페는 그냥 잘해. 근데 비니시우스가 오히려 올해 들어서 기복이 있었어. 근데 비니시우스 이 경기에서의 모습은 돌아왔구나, 내가 아는 비니시우스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감독 밑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우리는 조금씩 적응하고 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골과 어시스트, 그리고 우리가 이 대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한다. 네,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향한 내 어시스트도 좋았고, 그거는 내가 기록한 어시스트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다. 나를 지지하고 팀의 주장 중 한 명인 페데리코 발베르데에게도 그렇다. 그의 골도 최고 중에 한 골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모두가 구띠일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구띠는 이 클럽의 레전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비 알론소 감독도 비니시우스는 훌륭한 경기를 펼쳤다. 골과 도움을 넘어서 나는 그의 희생과 수비에 대한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비니시우스가 드리블, 속도, 골, 도움, 그래 잘했어. 근데 이걸 넘어서 얘가 전방부터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전방부터 수비한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첼로티 밑에서는 전방에 있는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전방 압박을 못했어요. 음바페도 그렇고 비니시우스도 그렇습니다. 근데 비니시우스가 이 경기에서는 압박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니시우스에 대해서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SGU23님께서 저도 비니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벨링엄 음바페는 못하는 날이 손에 꼽는 선수들이라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다음에 얘기할게요. 잠시만요. 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피파 클럽 월드컵 최고의 선수는 딘 하이선입니다. 네. 이거 영입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사실 나는 라울 아센시오가 성장하고 부상인 센터백들 돌아오면 어떻게 잘 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영입을 너무 잘했어. 아놀드도 사실 첫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보다는 세 번째 경기가 좋긴 해요. 아놀드도. 그런데 지난 세 경기에서 와 이거 매 경기 잘하는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 느낌은 디나이선이에요. 야 수비 쪽에서 너무 잘하는데 얘는 무슨 레알 마드리드 출신인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요. 얘는 물건입니다. 영주형은 아틀레티코 우승 예측함. 내가 언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우승을 예측했어? 우승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지. 당연히 우승 후보라고는 얘기했지. 미스터 강 이러지 마. 팩트를 얘기해야지. 근데 그 밑에 악마 사냥꾼이 팩트죠? 그거 팩트 아니야. 악마 사냥꾼 팩트 아니라고. 난 저렇게 얘기를 안 했어. 우승할 수도 있다. 우승 후보다. 이렇게 얘기했지. 너무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 곤살로 가르시아 이야기는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곤살로 가르시아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 스페인 내에서 라울을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울을 떠올리게 한다는 건 이 선수의 다재다능함을 알 수 있고 넘버 9으로서 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좌측 우측으로 빠져서 플레이도 가능하고 동료를 잘 활용할 줄도 알고 넘버 9의 모습을 통해서 골을 넣을 줄도 압니다. 그래서 저는 곤살로 가르시아 볼 때마다 아니 백업 스트라이커 영입할 필요 없겠는데 오히려 백업 스트라이커 곤살로 가르시아를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비 알론소 감독이 다음 시즌에도 A팀에서 이 선수를 활용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다만 자기가 카스티아 경기 그러니까 B팀 경기를 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하는 게 놀랍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잘하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비 알론소 감독이 이 선수를 볼 때 라울의 향기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울의 향기가 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칩차 탈 때 그 느낌이 났어요. 저도. 근데 라울만큼 되려면 갈 길이 멀죠. 근데 향기가 난다는 것뿐이죠. 네. 그리고 이 선수는 충분히 출전 시간을 줄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선수는 더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레알 마드리드 백업 스트라이커는 좀 장신 스트라이커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호셀루를 떠올렸을 때 그런 유형이 영입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곤살로 가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182cm인가 그러니까 신장이 장신 스트라이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엔드릭도 있고 엔드릭도 사비 알론소 감독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부상이거든요.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긴 봐야 되겠지만 전 곤살로 가르시아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이적 시장에서 어떻게 보낼지 몰라요. 제가 호드리고 얘기는 했지만 제 생각과 다른 분들 많을 거예요. 레알 마드리드에 남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그게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또는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에서는 뭐 호드리고 판 돈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보강할 거라는 얘기도 있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된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음바페가 유벤투스전에 돌아옵니다. 음바페가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을 계속해서 보여줄까요? 음바페마저 전방부터 압박을 충실히 해낸다면 레알 마드리드 개 무서워집니다. 엄청 무서워집니다.
정말 무서워집니다. 근데 뭐 음바페가 하던 대로 압박 안 하면 또 사비 알론소 감독하고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도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본 레알 마드리드는 100%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에요. 음바페가 없는 상태의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쵸? 그리고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입니다. 다음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할 수가 있겠다. 내 생각보다 더 강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지 플릭! 가자! 쫄지 마! 내가 서울 티켓, 대구 티켓 다 샀어! 쫄지 마! 쫄지 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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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엘클 붙어봐! 괜찮아! 내가 응원해줄게! 라민 야말! 하피냐! 쫄지 마! 네, 여튼 레알 마드리드 무서워질 것 같다. 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자, 오늘 라이브 중간에 좀 버벅거리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농담 삼아서 댓글 읽는데 서로 뭐 좀 구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스터 강님 제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JW 팀도 되게 좋아하고, 그 루이스 피구는 내가 안 좋아해. 꼭 루이스 피구라고 해야 되겠니? 그냥 피구를 하던가 루이스라고 해도 되잖아. 루이스라고 해라. 아이디 피구님, 그냥 루이스라고 해. 미스터 루이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서로 벽도 없고 친해질 것 같고. 네,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끝내기 전에 뭐라도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괜히 또 상대 루이스 피구 아이디에 대해서 네,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피구님 이해해 주세요. 자, 라이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9시, 다음 주부터는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저 혼자 얘기하느라고 지금 1시간 동안 지금 입에서 거품 나. 다음 주는 저랑 함께 어떤 한 분이 옵니다. 여러분에게는 1+1이 되는 거죠. 네, 다음 주는 2명이서 같이 라이브를 하니까요. 네,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 라라 영주. 야, 이거 라라 영주라고 계속 가도 돼? 아, 그래? 좀 미안한데? 그 친구 이름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다음 주 라라 영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는 한 분이 더 옵니다. 네, 다음 주는 1+1 시간.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